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대로였다면 다가오는 꽃피는 3월에 결혼식을 올렸을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미 지인들한테 돌릴 청첩장도 모두 제작한 상황이었고 결혼식장부터 신혼여행, 혼수용, 가정 가구들까지 모두 구입을 마친 상태였는데 이렇게 파혼하게 된 제 사연을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흔히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고 하지만 결혼 직전에 파혼이라니 그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파혼한 걸 후회하는 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조상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결혼까지 가지 않고 파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은 넓고 미친년은 많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살면서 한두 명 보기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앞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가족이라는 집단으로 만났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은 당연히 저랑 결혼까지 약속한 그 남자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더 심한 표현으로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테니 그 남자 혹은 예비 남편이라 표현할게요. 아무튼 그 남자의 배신이 저에겐 더 큰 충격과 상처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제가 아닌 자기 가족 편에 섰다는 게 지금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랑 그 남자는 한 재테크 강의에서 처음 만났어요. 둘 다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뒤에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몇 번의 우연이 계속되다 보니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인연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또 아니었는데요. 그냥 관심사가 같다 보니 정보 교환 차원에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좋은 강좌나 눈여겨볼 투자처가 있으면 같이 분석해보는 등 철저하게 재테크 메이트였어요. 정말 이성적인 감정은 1도 없었는데 고백하자면 저는 이상하리만큼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이 좋았어요.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저는 정말 순수하게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용돈을 받으면 그걸 쓰기보다 은행에 저금해서 이자 받는 걸 신기해했는데 어릴 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신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돈을 은행에만 맡겨두면 은행이 나한테 돈을 더 준다는 게 그냥 꽁돈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거기에 돈을 많이 맡길수록 이자를 더 준다는 것도 어린 마음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에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용돈 이외에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명절 같은 날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전부 저금을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대학에 가서도 저는 좀 남달랐죠. 갓 20살이 되었다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남자친구 만들어 데이트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낭비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 손으로 돈을 벌 수도 있으니 저는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요. 그때가 되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성에 차지 않게 되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집안 환경도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셨지만 늘 재테크로 돈을 굴리셨어요. 그래서인지 늘 집에는 경제신문이나 전문 서적이 여기저기 굴러다녔고 그걸 주워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경제 개념이라는 것이 잡혀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컸다고 겁도 없어졌는데 주식이나 펀드 경매까지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까먹은 돈도 당연히 있었지만 한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죠. 그렇다 보니 그런 돈 버는 재미에 빠져 남자랑 연애가 잘 되지 않았는데 몇 번 남자를 사귀어 보니 저는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0이 다 되도록 다른 친구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빠른 친구는 애도 낳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그렇다고 혼자라 외로움을 타거나 힘들지도 않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 부모님은 아니셨죠. 그러다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하지 못하고 나이만 먹을까봐 점점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하셨는데 오죽 마음이 급하시면 저더러 속도 위반도 좋으니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자기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해. 아휴, 네 아빠가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니. 네가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니까 그렇잖아. 너는 이성적 호기심 같은 것도 없어. 없어. 오히려 너무 유치하고 한심하잖아. 꼭 본능만 쫓는 동물 같아. 아휴, 아니 쟤는 누굴 닮아 저래? 너 혹시 여자 좋아하냐? 아빠, 아니라고. 나는 그냥 남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너는 뭐에 관심 있는데? 돈. 나는 돈이 제일 좋지. 내가 이번에 노리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2번 유찰됐거든? 나 그거 이번에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감이 딱 좋아. 얘가 정말 왜 이래? 돈도 좋지만 너는 지금 남자가 더 좋아야지. 얘를 정말 어떡하면 좋아? 너는 너 좋다는 남자도 없어? 전에는 많지는 않아도 있긴 했잖아. 이젠 씨가 마른 거야? 여보, 그 말은 좀 그렇다. 얘가 어디가 어때서? 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요즘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자 좋아한다며. 얘처럼 능력 있는 여자가 어딨어? 집으로 벌써 집이 2채나 있는데. 너 어디 가서 자랑 같은 거 안 하냐? 아빠, 요즘 누가 사기당하려고 그런 자랑을 해. 원래 그런 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이 봐봐. 이게 문제네. 네가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있으니 남자가 안고 있는 거야. 아무튼 30 되기 전에는 어디 가서 바보 온달이라도 데리고 와. 알겠어? 바보 온달이라니. 저희 엄마 아빠, 특히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대로 노처녀가 될 것만 같았는지 늘 저만 보면 남자 타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 독립을 결정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정리해서 거의 대출 없이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 들어가 살았는데 그 아파트도 단순히 나가서 살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투자 가치가 많은 것 같아 무리를 해서 사게 되었어요. 어차피 돈 써서 집을 사야 한다면 미래 가치가 있는 집을 사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다른 부수입이 없어져 다시 시작해야 했고 또 돈을 이리저리 신중하게 굴리느라 정말로 연애할 짬이 나지 않았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거기서 저보다 5살 많은 제 짝을 만난 거죠. 얼굴도 자주 보고 서로 관심사가 같다 보니 얘기도 잘 통했는데 어느덧 친분이라는 게 생겨 밥도 먹고 카페에서 만나 같이 공부도 하니 1년이 조금 되지 않아 전에 없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남들 보기엔 저희의 만남과 데이트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저도 그 사람도 서로의 도움으로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냈을 땐 희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했다는 그 뿌듯함이 제 두 눈에 콩깍지를 씌웠는데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이렇게 내가 내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저지만 저 사람도 돈에 대해 해박하고 해안이 있는 사람이니 함께해도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연애가 횟수로 2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둘 다 헛돈 쓰는 게 싫어서 비효율적이게
영화 보고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디저트 먹으러 카페에 가는 것보다 제가 혼자 사니 저희 집에서 데이트하는 날이 많았는데 2년 동안 저는 그 남자랑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 제가 그 남자를 한심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본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면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의 결혼을 생각해 봤는데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통했던 건지 저는 그 남자한테 청혼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도 나이가 있다 보니 집에서 결혼하라고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그나마 저는 혼자 살아서 그게 덜 하지만 그 남자는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여자친구 없냐? 여자친구 있는데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주변에 쫓겨서 서두르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놓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거절당할까 무서워 청혼을 하려고 했다가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도 있었다고 했는데 자기 딴에는 용기를 내서 하는 청혼이라며 살짝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살짝 의외이기도 하고 감동이었는데 평상시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타입이라면 이 남자는 좀 달랐거든요. 모험심도 있고 일단 마음만 먹으면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말을 못해 청혼도 못하고 돌아가는 날이 있었다니 이 남자의 의외의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어요. 하긴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 더 그랬겠죠. 그렇게 저는 콩깍지에 씌어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저희 결혼을 두 팔 벌려 대환영해 주셨어요. 양가 부모님이 바라던 결혼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대접만 받았는데 앞으로 쭉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평소에는 그다지 부모님에게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게 뭐라고 죄송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려면 가장 현실적인 돈에 관한 서로 간의 오픈을 해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전부 다 오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비 남편인 그 남자가 먼저 자기 통장들을 모두 오픈해서 보여주는데 저도 그냥 전부 오픈했어요. 상대가 먼저 10원짜리까지 까서 보여주는데 저도 솔직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의의 집이며 주식 적금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까지도 예비 남편한테 오픈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집이 있다는 사실에 그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자주 오던 제가 살던 집이 자기는 전세나 월세쯤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를 다시 봤다는 듯 활짝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집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마련한 집에 남자가 들어와 사는 거냐며 제가 믿지는 결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당시 그 남자가 저한테 보여준 통장 내역을 보면 모은 돈이 1억 6천 정도였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자기도 자기가 모은 돈에 자신이 있었으니 저에게 청혼을 했었겠죠. 그래서 저나 그 남자나 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니 결혼 후에도 돈 문제만큼은 걱정 없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제 명의의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는 대신 예비 남편이 자기 돈으로 올 리모델링과 혼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결혼 준비 외에는 다른 돈 들어갈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저는 예비 남편인 그 남자한테 딱 한 가지는 명확하게 했어요. 절대 내 집을 공동 명의로 돌려주는 일은 없다고요. 대신 우리가 열심히 살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내 집을 팔아 그 돈을 모두 새 집 사는 데 사용하고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예비 남편은 고맙게도 기분 나쁜 기색도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자기가 무슨 권리로 제 집을 공동명의로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두 사람의 합의로 저희의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군요. 제가 독립을 결정하고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때도 이런 기분은 몰랐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니 설레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와중 상견례 때 처음 봤던 예비 남편의 누나인 예비 신우가 제 결혼 준비를 돕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괜찮다고 좋게 거절을 했는데 예비 신우는 저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괜찮다며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돈이니 결혼 경험이 있는 자기가 나서서 결혼 준비를 돕고 싶다고 했는데 제 기분상일지 모르겠지만 예비 남편도 자기 누나가 그러는 걸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우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쉴 새 없이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제 명의의 아파트더군요. 예비 신우는 결혼하고 8년 차였는데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어차피 결혼하면 그렇게 부를 거니까. 아, 네. 편하게 부르세요. 그래, 올케도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야. 네. 그나저나 올케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어? 정말 집에서 하나도 도와준 게 아니야? 내 동생한테 들었는데 올케 아파트 대출도 없다며. 비결이 뭐야? 나 진짜 궁금해. 그게 제가 경매 쪽을 오래전부터 공부했어요. 관심도 많고 작은 평수 빌라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제 앞으로 빌라 2채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팔고 돈 보태서 샀죠. 그것도 신축이 아니라서 그 돈으로 살 수 있었어요. 정말? 우와, 대박. 그 아파트 내가 시세 찾아보니까 7억이 넘던데? 다행히 위치랑 상권이 좋아서. 그치,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근처에 역도 있고 대형 마트 2개에 학교도 초중고 다 있고 학군도 말해 뭐해. 올케 진짜 부러워. 부럽긴요. 저도 남들 놀 때 안 놀고 허리띠 졸라매서 산 집인걸요. 형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렇듯 예비 신우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자기가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어 그런가 아파트에 대한 꿈인지 로망인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자꾸만 보챘는데 솔직히 돈 벌어서 안 쓰고 똑똑한 투자만 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알려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우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며 입을 삐죽거렸고 그 이후부터는 태도를 바꿔 아무리 집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공동명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결혼 준비에 자기 동생 돈만 쓰냐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엔 마치 자기 동생이 손해보는 결혼을 하는 것처럼 구는 것 같아 저도 살짝 기분이 언짢았어요. 거기에 예비 신우의 나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아 여러모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데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의견을 내도 자기 의견을 내세운 날이 많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결혼식인데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예비 남편 잠시 난처하다는 얼굴을 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가 자기 누나한테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저한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비 신우가 저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며 사과를 했는데요. 올케, 내가 미안해.
대성이한테 들었는데 아차 싶더라고. 나는 그냥 결혼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 나중에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나는 내 동생 돈이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꼭 필요한 돈만 쓰게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런 내 행동이 올케한테 오해를 샀나 봐. 정말 미안해. 나는 맹세코 내 동생 돈이니까 올케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생각은 없었어. 아, 네. 근데 결혼 준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사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케 의견 99% 반영하고 나는 1%만. 대성이는 돈 굴리는 건 잘해도 돈 쓰는 법은 몰라.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 남매가 거꾸로였거든. 원래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는 거 알지? 얘기 들어보니까 올케도 돈 벌고 불릴 줄만 알지 잘 못 쓰는 것 같던데. 예비 신우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저한테 올케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며 자기가 이번에는 나서지 않을 테니 저에게 오해를 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도 누나가 이번 일로 느낀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큰 계약이나 자기 의견이 필요할 때는 시간을 내서 같이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예비 남편의 회사가 바빠져서 예비 남편이 주말 출근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없는 시간에는 주부인 자기 누나랑 같이 결혼 준비를 하라는 건데 이게 참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도 이미 잡았겠다. 제 의견을 들어주겠다고 하니 같이 다니는 날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저는 예비 신우랑 결혼 준비를 계속했는데요. 결혼 준비 중 가장 시급한 건 집 리모델링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제가 집을 비워야 했는데 예비 남편이 혼수를 해오는 만큼 버릴 것도 참 많았죠. 그리고 신혼집이고 리모델링이 처음이다 보니 조명등 하나하나까지도 제 손으로 고르고 싶었는데 예비 신우는 전에 제가 불편하다고 한 것도 있고 하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을 할 뿐 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 제가 신중하고 싶어 여기저기 견적을 내고 다녀서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작은 돈이 아닌 목돈이 나가는 일이니 신중해야 했죠. 그러다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견적에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예비 신우가 자기한테 맡겨달라 했어요. 올케는 회사도 다니고 리모델링 말고도 신경 쓸 일이 많잖아. 리모델링이라는 게 내가 경험이 있어 하는데 매일 들여다보고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날림으로 안 해. 막말로 내 눈으로 못 봤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한 대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원래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돈 받을 때랑 돈 받고 나서가 확 다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매일 출근 도장 찍고 일일이 관리 감독할 테니 리모델링 걱정은 안 해도 돼. 올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짠 하고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혼자서 공사기간 동안. 에이, 뭐가 힘들어. 나는 아침에 우리 유진이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이후부터는 자유잖아. 그리고 원래 공사하는 동안 인부들한테 커피도 나르고 간식도 나르고 그런 거 해야 신경을 더 써주는 법이야.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알지. 그러니까 올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준비나 잘 해. 저는 그 즈음부터는 솔직히 지쳐 있었어요. 예비 신호와는 영 맞지 않는 것 같았고 이미 자세한 이야기는 리모델링 하는 업체에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예비 신호 말처럼 저는 다른 곳 준비에 더 신경 쓰고 싶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돈이 제 돈이 아닌 예비 남편 돈이라 비교적 쉽게 예비 신우한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예비 남편한테 누나한테 너무 다 의지하지 말고 맡겨놓지 말고
자기 돈이니 자기가 신경 좀 쓰고 확인해. 우리가 살 집이잖아. 라고 일러두었죠.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는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두 남매한테 집 리모델링을 맡겨두고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며 오랜만에 본가에 들어가 부모님과의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시집갈 딸이랑 마지막으로 같이 지내는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부모님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겐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으셨거든요. 분명 제 기억으로 제 동생을 갖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저를 향한 마음이 남다르셨는데 시집가라고 잔소리할 때는 언제고 막상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보니 집안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했어요. 어떤 날은 너무 좋았다가 어떤 날은 좀 우울해 하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될 줄은 두 분 다 모르셨겠죠.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어떤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 집도 다른 집들과 다르게 누나가 좀 유별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결혼 후에 제가 잘 정리할 일이라고 벼르고 있었어요. 애당초 신우와 사이좋게 지내는 건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을 지켜달라 단호하게 처신할 생각이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해서 정식으로 가족이 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맡겨둔 채 다른 준비를 차근차근 끝을 냈는데요. 신혼여행 예약이며 혼수 가구들까지 모두 계약해 결혼식 일주일 전에 배송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아파트는 너무나도 조용했고 심지어 관리 사무실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보통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이웃 주민과 관리소에서 언제 끝나냐를 시작해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처음엔 예비 신호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서 그런가 생각도 했지만 저도 제 신혼집이다 보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빵집에 들러 종류별로 빵을 사서 오랜만에 집에 가봤는데 세상에나 저희 집은 제가 나온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분명 업체 소장님은 한참 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이상했죠. 그래서 관리 소장님에게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았냐고 여쭤보니 그런 적 없다고 하셨고 저는 너무 이상해서 예비 신우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나야. 무슨 일이야? 집 리모델링 말이야. 왜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 나 지금 우리 집인데 사람이 드나든 흔적도 없어. 그게 우리 누나가 그러는데 중간에 일이 좀 꼬였대. 그래도 공사 기간은 맞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소리야? 자기만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지. 자기 누나 전화도 안 받아. 누나가 바빠서 그래. 주부잖아. 애랑 매형이랑 있으니까 바빠서 못 받았겠지.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결혼 날짜는 코앞이고 이제 가구랑 가전들도 차례차례 올 텐데 집에 공사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해? 당신 누나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뭐? 자기 말이 점점 심해진다. 일이라는 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 누나가 공사기간 맞출 수 있다고 하잖아. 저는 그날 예상치 못한 결과에 예비 남편과 전화였지만 꽤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리모델링보다 제가 자기 가족을 못 믿겠다고 하며 비하하는 것 같으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저는 또 그게 듣기 싫더라고요. 먼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은 예비 남편의 누나였는데 저에게 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좋지 못한 기분으로 결혼 준비를 끝냈는데
마침 결혼 준비의 마지막이었던 청첩장이 그 다음날 회사로 배달되었어요. 요즘은 촌스럽게 종이 청첩장을 주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랑 친척들 상사에게는 실물 청첩장을 들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예비 남편 몫의 분량이었는데 하필이면 싸웠을 때 청첩장이 와서 좀 곤란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또 돌려야 할 청첩장을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해서 저는 화난 감정은 뒤로 하고 예비 남편한테 문자를 했는데 제 문자를 받은 예비 남편이 대뜸 전화를 해서 어제 일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너무 냉정하게 말해 잘못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화해의 의미로 퇴근하고 모처럼 좋은 데 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낭비를 싫어해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돈을 써보면 그 맛을 안다고 결혼 준비를 하며 돈을 좀 쓰다 보니 그런 것도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비 남편이 나가서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자고 하자 기분 나쁜 게 언제였냐는 듯 저는 설레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갔고 마침 예비 남편과 만나 음식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바빠서 연락을 한다는 게 깜빡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괜찮으면 자기 집에 놀러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옆에 예비 남편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처럼의 데이트라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는데 집 리모델링은 또 급한 일이니 미루기가 그렇고 해서 데이트는 다음으로 미루고 예비 남편과 예비 신우집으로 향했는데요. 그 집을 가는 내내 저는 실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어요.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달동네 같은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조금 오바해서 자동차도 이 골목은 못 지날 것 같았는데 왜 우리가 빌라촌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 빌라들만 있어서 동강 거리, 조망권 이런 것도 없이 건물들이 전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언덕은 또 왜 그렇게 높은지 걸어가는 내내 힘이 들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비 신우 빌라는 5층 건물의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는데 여길 어떻게 매일같이 다닐 수 있나.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신우에게 치근한 감정이 생겼어요. 사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집도 그렇고 동네도 투자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왜 그렇게 사시는 건지 그때는 결혼하면 도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절로 들었죠. 그렇게 도착한 예비 신우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어요. 운동 부족인지 그거 올라왔다고 다리가 아팠는데 그러는 사이 예비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고 예비 신우가 어서 오라며 반갑게 현관문을 열어준 그 순간 저는 놀라움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바닥부터 벽, 샤시에 하다못해 조명 스위치 커버까지 제가 저희 집 리모델링 할 때 사용해달라고 주문한 품목이었는데요. 아니, 이게 왜 저희 집이 아닌 예비 신우 집에 붙어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집 리모델링 할 시간에 예비 신우는 제 아이디어를 훔쳐 자기 집 리모델링을 했다는 건데 그래놓고 뻔뻔하게 자기 집에 놀러를 오라니 저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예비 신우는 마치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깔깔깔 웃으며 옳게 놀랐어? 라고 하는데 정말 성격 같아서는 뭐라고 쏘아 붙여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그도 그럴 게 도착하니까 안방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나오셨거든요. 아니 저도 모르게 온 가족이 이 좁아 터진 집에 다 모였는데 꼬라지를 보니 예비 남편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부터 쎄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 이후에 뚜껑이 열리고 말았는데요. 울케, 지금 이게 다 뭔가 싶을 텐데 내가 설명할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집 어때? 올케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똑같지? 네, 똑같네요. 근데 이게 왜 제 아파트가 아닌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를 똑같이 하고 싶으셨던 거면 저는 상관없긴 한데 여기에 이거 하느라 저희 집 리모델링 일정을 미루신 건가요? 올케, 진정해. 난 일정 미루지 않았고 올케 집은 따로 손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우선 좀 앉자. 여기 다른 식구들도 다 있는데 식사부터 하고 천천히 얘기해.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자기야, 유진이 좀 챙겨. 대성이 너는 네 와이프 좀 챙기고. 표정 보니까 장난 아니다. 저는 순간 예비 신호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무슨 식사를 하나요? 그래서 저는 거의 먹는 것도 없이 냉수만 벌컥벌컥 마셨는데요. 이윽고 예비 신우는 제 눈치를 좀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날도둑 같은 집에 경악을 하고 말았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 글쎄 저더러 10년 동안 이 낡아빠진 빌라에서 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아파트에는 자기 딸네 가족이 10년만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 아파트가 아닌 이 집에 했다고 설명하더군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누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요? 그 집은 제 집이에요. 제 집을 제 허락도 없이 10년을 산다고요? 아우 너도 참 말 매정하게 한다.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네 거 내 거가 어딨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래 올케. 내가 미리 말을 못한 건 미안한데 말을 못했어. 올케가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근데 잘 좀 생각해봐. 올케는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이라 애도 없지만 우리는 다르잖아.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 유진이 학교 가는데 그 아파트가 학원도 많고 학군도 좋잖아. 그것뿐이야? 요즘 애들 사이에서도 어디 사는지 엄청 중요해. 우리 애 그 집에 살면 친구도 잘 사귈 수 있고 기도 안 죽잖아. 그래서 지금 저더러 순순하게 제 집을 내놓으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집에 살면서? 왜 말이 안 돼? 올케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다 했잖아. 그냥 아파트에서 빌라로 변한 것뿐이야. 나 좀 도와줘라 올케. 올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해놓으면 제가 네 그러세요 할 줄 아셨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말은 손윗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그리고 내가 여태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고로 위아래 존중은 기본 중에 기분이 되는 거다. 어떻게 누나가 힘들게 사는데 동생이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니? 동생이 누나를 위해 양보하는 게 맞다. 그래야 서로 우애도 지키고 좋은 거야. 저는 예비 시어머님의 양보와 우애라는 말에 더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돌아가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예비 남편도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기는 왜 가만히 있는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설마 자기도 오늘에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알았어?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해? 라며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니라며 자기도 안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고 그에 다급해진 예비 신우가 아니 내가 명의를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바꿔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신혼부부가 살기에 여기도 나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노려봤어요.
제가 미쳤게 제 집을 이딴 집이랑 바꿀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림도 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한마디 한 후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저의 파혼 선언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 거기에 예비 남편까지 놀라서 저를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꾸밀 때 제가 파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을까요? 제가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어도 제가 노력해서 마련한 집을 순순하게 뺏길 만큼 멍청하지 않은데요. 그러자 예비 신우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자기 평생 소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엄마들이랑 브런치 먹는 거라는 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 게 자기 소원이면 진작에 자기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모으고 대출이라도 똘똘하게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저는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자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냐며 예비 시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 그냥 집안 어른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네 하고 따르면 된다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응답했죠. 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뽐새를 보니 더더욱 이 집 구석에 시집 오면 안 될 것 같네요.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요. 예비 시아버님은 기가 막힌다며 뒷목을 잡으셨어요. 뭐 말로는 혈압이 높아서 위험하시다 하는데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었죠. 막말로 제가 먼저 선을 넘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는 이 말도 안 되는 집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그 남자를 향해 가지고 갔던 청첩장을 꺼내 그 집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제 속이 다 뻥 하고 뚫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낡아빠진 빌라를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그 남자가 저를 붙잡겠다고 달려나왔는데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자기라고 이러고 싶었겠냐고, 자기도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달라질 것이 없는걸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가족들이랑 연 끊고 나랑 살 수 있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그 남자는 그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자기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이젠 다 끝났다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날 저에게 연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자의 누나였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자기 딸을 생각해서 이해해줄 수는 없냐고, 자기 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왜 배려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쌍욕을 퍼부으며 네가 그렇게 잘났냐고 아파트 있다고 유세 떤다는 등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봐도 여기서 안달이 난 사람은 제가 아니었죠. 저는 솔직히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는 화도 나지 않고 그저 이 사람들이 귀찮을 뿐이었는데 정말 그나마 있던 정도 뚝 떨어지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서 알려드렸듯 저희 결혼 준비는 제가 집이 있으니 대부분의 비용을 그 남자가 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자기 집에 리모델링을 한 돈도 제 돈은 하나 없이 그 남자 돈만 들어갔는데 결혼이 엎어지자 그 남자는 자기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자기 돈을 원상복구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군요. 그걸 받고 읽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대신 말도 안 되는 요구니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변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는 무시하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다면 그걸로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님과 경찰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저는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그러자 자기 본전 생각에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며 파혼을 하자고 한 제 책임이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그게 왜 제 책임이냐고 중간에서 사기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누나한테 가서 따지라고 따끔하게 말해줬어요. 어디서 누나한테 사기당하고 나한테 이러냐고. 세상 너같이 찌질한 남자랑 결혼할 뻔했던 내가 너무 소름 돋는다고 했는데요. 자기 돈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이 남자는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게 이렇게 되지 않게 중간에서 자기가 잘했어야죠. 자기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제가 알 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쓴 자기 누나도 아닌 저한테 와서 자기 돈을 복구해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는데 저런 인간이랑 저런 집구석이라는 걸 결혼 직전에 알게 되어 천만 다행이었어요. 특히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던 그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최악의 인간이었는데 파혼은 지금 생각해도 안 하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만만한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인간한테도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스토커로 고소 및 신고를 했는데 소장을 받았는지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다 그 누나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누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생이 결혼하면 제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거고 동생 결혼이 엎어져도 다 쓰러져가는 자기 집 리모델링을 공짜로 했으니 새 집에 사는 기분일 텐데 그 아저씨가 얘기하던 남매 간의 우애는 잘 지켜진 게 아닌가 싶네요. 뭐 그 돈 모으느라 생고생한 그 남자만 개털 신세가 된 건데 제가 개털 만든 게 아니니 저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는데 미리 알았다면 결혼은커녕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도 맺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미리 다 알 수는 없으니 이렇게 호되게 당한 건데 앞으로는 사람 만날 때 더욱더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도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왕 짐 다 뺀 거 싹 수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도 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자보다는 제 인생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덕분에 부모님도 더 이상은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네요.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하게 제 진짜 인연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살다 이런 집단 사기꾼을 만나다니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남은 제 인생에서 이런 어이없는 사기꾼을 또 만나는 일은 없겠죠? 부디 꼭 그러길 바라면서 제 사안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어이없던 파혼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이없는 인간들 말고 정말 도움되고 좋은 인연들만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거기에 끝으로 제 남은 인생 역시 돈 냄새 맡은 사기꾼 말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다들 몸은 어떠신가요?
저도 최근 임신 준비를 하면서 몸 관리 중인데 며칠 전 몸이 으슬으슬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원한 복수를 하고 나니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몸살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몸은 가뿐하고요. 역시 요즘 몸이 으슬으슬하던 건 계절이나 유행하는 독감 때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잖아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인삼이나 홍삼을 먹는 것보다 몸에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스트레스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래 가지고 살았던 스트레스는 저희 엄마가 해결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자애로우신데 매일 해오시던 선행 덕분에 제가 시원하게 사이다 한 잔을 들이킬 수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한 식품회사에 취직해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퇴사하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요.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지금은 3층짜리 규모가 큰 한의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한의원에서 일한 지는 2년이 되어 가네요. 원무과 일도 적응이 되어서 익숙해졌고 한의원 원장님도 좋고 직원들도 제가 간호사 문화는 잘 몰라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래가 많아서 나름 쉬는 시간에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해 불만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식품회사에 다녔던 때는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는 좀처럼 해내지 못했죠. 하지만 사실 제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는 회사의 부속품일 뿐인데요.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게 이해보다 먼저죠. 그런데 그런 자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업무가 원무과에선 없기도 하고 무조건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융통성도 없었어요. 하나를 무조건 하나의 방법으로만 처리하려고 했죠. 다른 방법을 요구하면 반감부터 들었어요. 어쩌면 그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저라면 예전에 다녔던 그 식품회사를 끝까지 다녔을 거예요. 사실 그 회사 좋은 회사거든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회사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쉽죠. 지금까지 다녔으면 5년 차 정도 됐을 텐데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명함 내밀 수 있고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지금 다니는 이 한의원도 저의 경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 좋은 회사에 다니다 여러 군데 이직한 것도 놀라운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잘못되었나 싶기도 했어요. 면접을 보던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얼버무리며 대답했던 것 같은데 한의원은 저를 선택해줬어요. 원무과에서 일을 하던 초반엔 업무도 서툴어 실수도 많고 혼도 많이 나서 주눅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후회해봐야 너만 배 아픈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어차피 저는 그 식품회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곳을, 이 한의원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저에게 닥쳐진 현실에 더 집중했죠. 자신의 현실을 아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낙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도록 도와준 사람이 저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의 옆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사실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취업 준비생일 때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카페는 화학공업단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수원들이 공업단지 근로자들이 자주 왔었죠.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셔서 얼굴도 외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연구원이었던 저희 남편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매일 와서 라떼를 주문하는데 늘 두유로 주문했어요. 매일 왔으니 얼굴을 보면 인사만 하고 드시던 거 드릴게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뭐 드시고 싶냐고 추천해달라고요. 그래서 그때 날이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따뜻한 우롱차를 추천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두유로 만든 카페 라떼에 따뜻한 우롱차를 주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 라떼와 우롱차를 만들어주자 우롱차는 저보고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능숙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서툴게 우롱차를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가고 웃으며 우롱차를 마셨어요. 그 따뜻한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은 연애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할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매일 만나던 남편이 자주 어디를 가봐야 한다면서 약속을 미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꽤나 불안정했어요.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문은 저에게 쉽게 열리지 않았죠. 뭐가 부족한 걸까 매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머무르는 건 아닐까? 혹은 이대로 결혼을 하고 고학력자의 주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맞벌이 시대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연구원으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돈에 허덕일 텐데 요새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3억이 넘게 든대요 글쎄. 그러니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내조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방금 고학력자인 걸 언급했잖아요. 저는 힘들게 대학교를 다녔어요. 처음엔 친정엄마가 대학교도 꼭 가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제가 월등히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보통 수준, 딱 보통 수준이었죠. 그러니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후에도 장학금을 받을 일은 거의 없으니 엄마도 걱정이셨던 거죠. 지금은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땐 이해가 안 돼서 무작정 가야 한다고 나도 남들만큼 경험하고 싶다고 떼를 썼어요. 그리고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죠. 저는 대학교에 입학해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죠. 그러니 제가 결혼을 해서 주부의 삶을 선택하면 저희 친정엄마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겨우 집에서 살림하려고 대학교를 가겠다고 온갖 떼를 썼냐? 설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저는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내조를 그렇게 잘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이 도시 토박이로 살면서 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집안일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걸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기쁘면서도 몹시 망설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프로포즈해줘서 고마워. 고마운데 나는 이대로 결혼 못해. 최소한 내가 직업이 있어야지. 안 그래?
요새 아이 키우는데 3억이 넘게 든대. 한 아이당. 그런데 내가 놀 순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살림하는 게 왜 노는 거냐며 살림도 한 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를 혼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제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 말이 결혼을 기다린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반지를 약지에 끼워주더군요. 결혼을 하든 말든 너를 향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 대신 지금 나와 결혼해줬으면 해. 잘 생각해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일단 생활적으로 안정될 거고, 그럼 네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일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야. 나는 네가 이번에도 신중하게 일을 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되고 싶고, 난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했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놀란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가족에 관한 일인데요.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 가족에 관해서 일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외동이어서 크게 궁금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남편이 둘째더라고요.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것도 누나는 같은 단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은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10살짜리 아들이 있는 애 아빠야. 나이는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말이야. 25쯤인가? 사고 쳐서 결혼했어. 그런데 무탈하게 잘 살아. 재수 씨가 좀 독특하긴 한데 말을 가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 그렇다고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톡톡 튀는 스타일이랄까? 남동생이 그런 취향이었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 남동생은 엄청 과묵하거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말이 많아. 누나도 과묵해. 누나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야긴 앞에서 하지 말고. 누나와 남동생 그리고 저에겐 동서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은 이렇게만 했어요. 그 뒤로 더 이야기하지 않았죠. 저도 달리 궁금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상견례 때 저는 남편의 가족들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친정 엄마와 저밖에 없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새언니, 도련님, 동서, 10살 된 조카까지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새언니는 저희 쪽에 앉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동서가 보더니 그렇게 한 가족 같네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무슨 가족이야.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옛말에 식 올리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별소리를 다 한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희는 어색하게 하하 웃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더 넓은 자리로 바꿔야 하지 않냐고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하며 제 옆에 꿋꿋이 앉아있더라고요. 내심 고마웠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목구비부터 풍기는 분위기까지 닮아서 누가 봐도 남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외동인 저한테는 참 부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꽤나 젠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의자도 빼주시고 물도 나누어 주시고 그 시대 남성이 풍기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진 않으셨어요. 물론 남매와 마찬가지로 과묵했지만요. 시어머니는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 게 귀여우셨어요. 동서는 이목구비가 화려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조카도 예쁘게 생겼더군요. 식사가 나오고 남편은 저희가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만났는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시댁에선 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남편은 올해가 가기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좋은 날짜를 잡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자주 가는 점집이 있거든요. 그러자 동서가 하하 웃었어요. 사주요? 어머, 요새 누가 그런 걸 믿어요? 참 고리타분하시다. 날짜 보기도 전에 거기서 궁합 안 맞다고 하면 결혼 말리시라고요? 저희 엄마는 뻔히 당황한 게 보였어요. 그러자 동서는 다시 웃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저한테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혹시 몇 살이세요? 아주버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꽤 어려 보이는데. 네? 28이요? 그럼 몇 살 차이야? 6살 차이? 그러면 저보다 2살이나 어리네요. 헐, 대박. 그런데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어머니, 이게 맞아요? 아주버님이 잘못했네. 족보꼬이게 이게 뭐예요? 오빠, 들었어? 나보다 무려 2살이나 어리대. 나 자존심 상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대체 뭐가 자존심이 상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호칭은 그저 호칭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서는 차라리 이름으로 부르자고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제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호칭은 호칭이지 않냐고 동서를 어르고 달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러자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참, 아주버님도 욕심이 과하시네. 어떻게 6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지? 지훈 씨가 갓 태어났을 때 아주버님은 뛰고 노래하고 하신 건 아시죠? 아니면 아주버님이 연구원이어서 지훈 씨가 꼬신 건가?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저희 엄마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하셨죠. 그러니 동서는 계속 말을 해도 되는 줄 알았는지 나불나불 거리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일하세요? 카페요? 카페 사장님이세요? 아르바이트요? 지금 28인데 아르바이트예요? 아유,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언제까지 하려고요? 직장 구할 때까지요? 그런데 결혼을 해요? 취직 아니야? 그쵸? 대학은요? 아, 여기에 있는 대학교요? 그건 아시나 몰라?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이 사람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아주버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언니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어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요. 그 소리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라는 사람은 제 표정도 못 살폈는지 계속 주둥이를 나불거리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남편이 테이블 아래서 손을 잡아줘서 겨우 버티고 상견례를 끝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전에도 말했지? 재수씨가 좀 톡톡 튄다고.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나도 왕래를 잘 안 해서 마음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우리 집 명절 아니면 잘 만나지도 않아. 누나며 동생 식구들이며 명절 이외에 찾아온 적 없었어. 그러니까, 응?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이 저한테 사과하는지 왜 그러는지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도 돌아가는 길에 취집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더니 제 대답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6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저 시집 보내는 거 싫었다고.
그리고 왜 능력 있는 네가 취직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품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말렸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를 부정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남편의 사과를 들어도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정말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야. 명절 아니면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 재수 씨가 그런 말하면 내가 한 소리 할게. 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야. 서열은 서열이지. 서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그러는데 어쩔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또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 부부가 가족인 거잖아요. 제 1의 가족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명절에만 본다는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직후 동서가 10년 만에 임신을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동서는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것까진 알겠어요. 10년 만에 가진 아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왜 제가 일하는 카페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느냐는 거예요. 정말 동서는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왔어요. 와서 매일 다른 메뉴를 시키고 빵도 시키고 그리고 그걸 계산하게 했어요. 조카가 먹는 건데 아깝냐면서요. 그러면서 카운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저를 감시했어요. 그리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시댁에 다 갖다 바쳤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제가 일하는 카페는 제 또래인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장님과 단둘이 일을 하고요. 그런데 동서가 제가 그 사장님과 바람을 피운다고 시댁에 말했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무턱대고 화를 냈어요. 너 어디냐? 지금 일하고 있다고? 너 아주 잘됐다. 너 지금 일한다는 카페 당장 그만둬라. 어디서 결혼한 여자가 미혼인 남자랑 하하호호 부엌놀이를 해. 아주 들어보니 가관이더라. 서로 웃고 떠들고 그 좁은 부엌에서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인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 고소할 줄 알아. 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체구가 작고 귀여워 보이던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거란 생각도 못했죠. 물론 오해였어요. 저와 사장님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일하면서 사장님과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았죠. 저는 사장님 이름도 키오스크 앞에 적힌 계좌번호 및 이름을 보고 알았는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이 얼마나 무뚝뚝한데요. 호흡을 맞춘다고 제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런 오해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얘기 아니라고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다 보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은정이가 없는 이야기 지어내려인 줄 알아? 은정이는 동서의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얼토당토 않은 소문을 동서가 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카페에 왔죠. 시어머니가 전화한 당일에도 카페에 왔고요. 그 다음 날에도 매일 카페에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카페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남편에게까지 들어가서 남편도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은근히 그만두었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언제는 둘이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그때 제가 바람을 쐬러 나가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저를 잡으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가?
이 늦은 시간에 바람을 쐬러? 거짓말하지 마. 어디 갈 데가 있단 소리지. 믿을 구석이 있단 소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저와 사장님 사이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툰 건 둘째치고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오해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확실히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눈치였어요. 그런 일도 있고 하니 그 다음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동서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동서는 제가 퇴근을 하면 같이 카페에 나와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올 때는 제가 일찍 출발하니 따라오고요. 그런데 동서는 천연덕스럽게 안전벨트를 채우더라고요. 제가 뭘요? 제가 본 걸 말씀드린 건데요. 솔직히 형님도 그분한테 마음이 전혀 없진 않잖아요. 눈빛이 다르던데 뭘. 아마 아주버님이 그 모습 보면 눈물이 다 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냐고요. 그러니까 동서는 배를 만지면서 아기가 들으니 흥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기를 기다리길래 제가 차 문을 열었어요. 내리라고요. 그러자 동서는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를 끌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에 혼자 출발했어요. 그러니 시댁에선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어디 임산부를 그렇게 버리고 가냐고 노발대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에 온 가족이 집합했죠. 저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아직도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시댁에 갔죠. 남편과 시댁을 가는 길도 그렇게 도착한 시댁도 살얼음판이었어요. 살얼음판인 시댁을 저희 부부는 조심스럽게 밟아 거실에 있는 식탁에 앉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둘러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 속에 있었는데 남편 누나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대체 누구라도 말 좀 해. 바쁜 사람 오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면 왜 오라고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가한 줄 알아? 얘 지훈아, 네가 말 좀 해봐라. 너 정말 카페 사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전 억울해요. 저는 그냥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사장님이랑 사적인 대화 일절 없이 일만 해요. 대체 동서가 뭘 보고 그런 오해를 했는지 제가 더 알고 싶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신랑이랑도 다투고 신랑이 저를 오해하고 게다가 식구들끼리 이렇게 불편한 자리까지 만들어지고 이 사실을 사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코웃음 칠 거예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헛웃음을 치셨어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니? 은정이 얘가 괜히 그런 말 했겠어?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한 거 아니야. 너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하니? 그만 인정하고 사과하지 못해?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시죠? 아닌 걸 입증할 방법이 더 어렵다는 거요. 그래서 계속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는데 증거도 없으면서 우기지 말고 그냥 새아가 말 믿어. 다들 오늘 이후로 그 일 언급도 하지 말고. 그런데 지훈아, 아무리 그래도 네 동서를, 임신한 동서를 이 추운 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잠자코 계시던 시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바로 사과했어요. 솔직히 추운 겨울에 임산부를 두고 홀로 집으로 간 게 심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서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렇게까지 한 건 그만큼 화가 나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러자 동서는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사과하면 다해요. 그때 전 얼어 죽을 뻔했다고요. 그래,
카페 사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는 말이 오해라고 쳐요. 그렇다고 임신한 동서를 이 엄동설안에 길바닥에 버려도 돼요? 형님 때문에 저희의 잘못되기라도 하면 형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엄동설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춥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요. 그 정도 추위에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았으면 임산부는 겨울에 어디에도 나가면 안 되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동서는 입에 모터를 단 것처럼 계속 쫑알쫑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래서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대학 수준, 지능 수준이 차이가 날 거라고요. 이렇게 무식한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예단 예물도 말이에요. 사돈에게 예의 갖추는 건데 사정 어렵다고 소박하게, 정말 소박하게 하셨죠? 그깟 이불에 그깟 은수저. 정말 보는 제가 창피스러워서. 그 이불 우리 어머니 쓰지도 않은 건 아시나 몰라? 내가 그래서 말했어요. 그냥 당근에나 팔으라고요. 참,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어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자기 무릎만 보고 아무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이 집구석엔 제 편이 아무도 없구나 싶었어요. 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으로 갈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재수 씨 집안 엄청 잘 살아. 그래서 엄마가 처음엔 애 지우라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말리다가 그만뒀지. 그 덕에 엄마 아빠 지금 매달 재수 씨한테 따로 용돈 받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저는 쥐뿔도 없는 집안의 딸이라서 이런 대접 받는 거고, 동서는 잘 사는 집안 딸이라서 어화둥둥 예쁨 받는 거고요.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나는 거지. 저도 남편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 말은 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동서의 편을 들어야 하는 시부모님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시댁에서 동서와 트러블이 없게끔 노력했어요. 제가 없는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라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한의원 원무과에 합격해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신이 나서 시댁에도 말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저희 친정 엄마가 모여 식사를 했죠. 그때 동서와 도련님은 없었어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며 병원에 있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취업 축하 케이크 촛불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도련님이었고 아이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시어머니가 전하자마자 모두들 일어나 산부인과로 향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 취업 축가는 수증기처럼 증발해 사라지고 산부인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아이를 보고 나온 뒤에도 모두들 동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차린 건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가 시간을 빼 저희 집으로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여니까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이 낳은 거 뻔히 다 알고 봤는데 모르는 척 넘어가기 그래서 동서를 위해 반찬을 좀 만들었대요. 저는 동서가 까탈스럽게 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가져다 주니 잘 먹더라고요. 물론 더 가져다 달라는 염치 없는 말도 있지 않았죠. 그래도 엄마에게 말하니 엄마가 좋아하며 반찬을 몇 가지 더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동서에게 가져다 주고 그걸 몇 번을 했네요. 아니, 동서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고 나서도 동서는 저희 엄마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언제는 동서의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2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전화를 해보니 상기된 목소리로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형님, 왜 전화를 이제 받아요? 제가 엄청난 빅 뉴스를 알았다니까요. 내가 괜히 입에 맞았던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저희 회사 잘 나가는 식품회사라서 그런지 구내식당 음식 엄청 괜찮거든요. 다들 그래서 질린 사람 아니면 나가서 잘 안 먹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식품회사 다녀봤으니까요. 그때도 음식이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맛을 유지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서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모르는 척을 하세요? 아줌마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아니, 형님 엄마 말이에요. 여기 주방에서 일하던데요? 내가 오늘 괜히 주방 안을 보고 싶더라. 보니까 딱 있던데 그걸 여태 몰랐네. 아무튼 그래서 반찬이 입에 맞았나 봐요. 그런데 형님은 왜 그런 걸 이제껏 말 안 했어요? 뭐 하긴 엄마가 주방에서 일한다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아줌마한테 반찬 잘 먹었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아줌마 내일은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도 좀 부탁했어요. 동서는 저희 엄마를 아줌마 하면서 동네 아줌마 대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와 전화를 끝내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가 힘없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별일 없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동서가 온 동네방네 자기 형님 엄마라고 날 소개하는 거야. 참 나쁘끄럽게 말이야. 그리고 요크루트는 한 사람당 하나씩 나오는 건데 그걸 5개는 집어가더라. 그러면서 그때 오해했던 이야기도 사람들한테 하고 퇴식구에 그릇도 안 놓고 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하는데 내가 뭐 대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잖니? 이럴까봐 내가 상견례 때 여기서 일한다고 말 안 한 건 아닌데 얘 내 생각보다 더 하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는 제 가족이라고 쉬시는 날 반찬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걸 동서에게 가져다도록 하면서 오늘은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 마음도 모르고 반찬을 받고 좋아하며 냉장고에 넣더니 설거지도 안 한 반찬 그릇을 제가 들고 온 종이가방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세트를 건네는 거예요. 뭐냐고 물으니 저희 엄마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미 한번 뜯은 거였어요. 아, 뭔지 몰라서 한번 뜯었는데 괜찮죠?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서. 그런데 아줌마 머리 나쁜 게 형님하고 비슷하네요. 꼬등의 조림이 뭐야? 동서는 엄마가 적어놓은 반찬 이름을 보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타가 아니에요. 꼬등에는 고등어의 전라도 사투리죠. 그런데 동서는 저희 엄마가 무식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사투리가 무식한가요? 그럼 표준어만 유식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이제 반찬 만들지 말라고 말했죠. 그 뒤 동서에게 엄마가 요새 반찬 만들 시간이 없다고 말하니 입을 삐쭉 내밀면서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정말 누가 보면 동서가 저희 집 딸인 줄 알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동서 연락받지 마라. 그리고 귀신같이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동서의 전화를 받았죠. 어떻게 해요, 언니? 저 이제 잘릴지도 몰라요. 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하니까 동서는 훌쩍였어요. 제가 아줌마, 아니 사무국장님을 몰라 배워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다 대표님이 보고 계셨는데 저 이제 잘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제발 아줌마, 아니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동서의 전화를 받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대충 감이 왔어요. 혹시
복수불 반분이라는 말 아시나요?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 동서의 모습이 딱 그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한 식품회사 식당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한 보육원의 사무국장이기도 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신 지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그때부터였고요. 보육원의 사무국장이 되신 지는 10년이 되었어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희 엄마가 한 보육원의 사무국장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를 보육원 봉사하시며 만났어요. 엄마는 원래 공부를 했더라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 공부는 할 수 없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육원으로 봉사를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봉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죽이 척척 맞는 동료였어요. 눈빛만으로도 뭐가 필요한지 알았고 뭐가 문제인지 알았죠. 그래서 부쩍 친해져 서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죠. 저희 친정엄마는 늦게 저를 임신했는데 임신을 하고도 태교에 좋을 거라며 봉사를 하셨어요. 저를 낳고도 주말만 되면 보육원으로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컸어요. 주말만 되면 언제나 친구가 있는 놀이터에 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예후가 좋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엄마는 한 식품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고 병원으로 퇴근해 아버지를 돌봤죠.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유언을 남기시고요. 아버지의 유언은 이거였어요. 자신이 평생을 봉사한 보육원에 기부 한번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자기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과 재산을 보육원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보육원에 기부를 했죠. 서명을 하기 위해 보육원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런데 대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셨어요? 겨우 만났네요. 뜬구름 잡는 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내 하고 놀랐어요. 대표님 아니십니까? 대표님이 여기 어쩐 일로? 알고 보니 엄마가 일하는 식품회사에서 보육원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가 그 시점으로부터 몇 해 전 인수를 했다네요. 그래서 큰 금액이 기부에 들어오면 대표님이 오셔서 서명을 받으신다고요. 그저 봉사만 했던 엄마가 그 큰 일을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대표님은 다른 건 기억 안 나냐고 저희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희 엄마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대표님 성함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요. 그러자 엄마가 너무 놀라면서 대표님을 부둥켜 안았어요. 알고 보니 대표님은 이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11살쯤 되었을 때 이 식품회사 회장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네요. 그 전까지 저희 엄마와 아버지와 잘 지냈다고요. 이모와 삼촌 아직도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 마음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입양 소식 들었을 때 이모 삼촌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대로 어른이 되어서 퇴소하고 싶었죠. 참, 누가 들으면 복에 겨웠다고 하겠죠? 그만큼 저희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 어떤 목적도 없으셨고 한결같이 다정하셨고 특히 혼나야 할 땐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혼내셨잖아요. 불쌍한 애들이라고 불쌍하게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저 대학생이 되었을 땐 해외 봉사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가업을 물려받고 나선 이 보육원을 인수했죠. 그러고 싶었어요. 더 관리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자리 제 와이프 자리인데 오시는 분 성함 보고 제가 왔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엄마는 저를 소개하며 우스갯소리로 대표님이 자기가 점찍어둔 사윗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스레 대표님은 하하 웃고 저는 민망했네요. 그리고 서명을 했어요. 이제 가려는데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혹시 사무국장 자리가 남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저희 엄마가 화들짝 놀라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분명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대표님이 북돋아 주시고 저도 찬성해서 엄마는 그날부로 사무국장이 되셨어요. 대신 엄마는 두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전화가 온 당일에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또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험담했나 봐요. 그러다 대표님이 오셨는데 대표님이 저희 엄마를 사무국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듯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당황하니까 대표님이 업무적인 말을 저희 엄마에게 했고 저희 엄마도 프로페셔널하게 대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죠. 저는 동서의 전화를 받고 우스워서 웃었어요. 그러게,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동서. 이제 알겠어? 세상에 안 귀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 알려줄까? 복수불 반분이라는 말이 있어. 따라해봐. 엎어진 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네가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만 끊을게. 그리고 저는 너무 통쾌했어요. 정말 저희 엄마의 선행이 낳은 사이다였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불렀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하소연을 좀 했거든요. 제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도 모자라 휘둘렸다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소리를 했죠. 그렇게 지훈이를 믿지 못하면 당장 이혼해. 부부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뢰야, 신뢰. 그런데 가당치도 않는 말을 듣고도 그래도 믿어? 자네가 가서 확인해 봤나? 가서 지훈이랑 사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런데 어디서 그 얼토당토한 찌내기를 믿고 의심을 해? 그리고 나는 다시는 우리 지훈이가 시댁에 안 갔으면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이제 내가 사무국장인 걸 알았으니 달라지려나?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는 싫네. 그런 사람과는 싫다 이거야.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저에게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이제부턴 자기도 보육원 봉사를 하면서 처갓집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 주말에 보육원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동서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 동기에게 물어봐도 엄마에게 물어도 소문이 다 났대요. 대활아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 어디 창피해서 못 다니죠. 그리고 명절처럼 시댁에서 모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동서는 저를 살살 피해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산다고 해도 좋은 일 하면서 돈 잘 버는 사람이랑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알아서 깁니다. 그리고 원래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에게 한 소리 하실 법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었는지 찍소리도 못하고요. 그렇게 시댁에서의 판이 뒤집어졌어요. 그제까지 저를 고생시켰던 몸살도 낫고 아주 마음이 가벼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도 제 시원한 사연 들으셨으니 마음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